넷플릭스에 혜성같이 등장한 작품이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이하 캐데어는 인간 세계로 넘어오려는 악령들과 그를 막으려는 헌터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헌터들은 노래와 춤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모두의 영혼이 행복감, 단합, 사랑, 벅차오름 등의 긍정적인 감정들로 차오를 때 경계의 일종인 혼문을 형성합니다. 영혼의 문. 혼문은 악령들이 지옥에서 인간 세계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죠. 혼문보다 한 단계 높은 골든 혼문은 모든 세대 헌터들의 꿈이자 최종 목표로 영원히 깨지지 않는 혼문을 만들어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악령들을 원천 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는 무당부터 현 시대의 아이돌까지 모든 헌터들을 계속해서 도전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헌트릭스의 멤버들도 골든 혼문을 목표로 성실히 아이돌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이들의 노래는 팬덤을 형성하고 강력한 혼문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아직 골든 혼문을 완성하지는 못했죠. 악령의 수장인 귀마는 이를 두려워해 끊임없이 헌트릭스를 공격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의 악령 중 하나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신들도 아이돌을 만들어 헌트릭스의 인기 자체를 공격하겠다는 것이었죠.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 안 본 사람 찾는 게 더 어려울 캐데어는 아름다운 음악과 연출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쿨한 디즈니 작품 같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아이들을 겨냥한 직관적인 플롯이 매력적이지만 꽤나 어두운 묘사들이 툭툭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집중해보려고 합니다. 정체성. 헌트릭스 리더 루미는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양모인 셀린의 밑에서 자랐습니다. 셀린은 옛 헌터 출신으로 루미의 어머니인 류미영과 같은 아이돌 멤버였죠. 셀린의 밑에서 자란 루미는 훌륭한 재능을 키워가며 성장했습니다. 메인 보컬답게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리더답게 팀원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멤버들에게조차 공유하지 않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악령이었고 그녀에게도 악령의 증거인 문양이 피부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쪽 팔에서부터 시작된 문양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퍼져 이젠 그녀의 상반신을 거의 덮고 있었습니다. 루미는 하루빨리 골든 혼문을 완성시켜 자신의 문양을 없애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문양이 목 근처까지 퍼지며 노래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죠. 흥미로운 점은 골든 혼문을 완성시키는 것과 문양의 사라짐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골든 혼문은 악령들을 영원히 지옥에 묶어두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것이 완성됐을 때 반인반귀인 루미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녀의 소원대로 문양이 사라지고 인간으로 남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악령들과 함께 영원히 지옥에 갇힐 수도 있죠. 하지만 루미는 이를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후반부 진우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도 후의 일을 두려워하지만 다른 방도가 없다는 식으로 언질하죠. 헌터임과 동시에 반인반귀라는 자신의 존재, 헌터로서 노력함에도 점점 깨어져가는 결계. 골든 혼문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이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라 믿고 싶은 겁니다. 루미는 스스로를 헌터라는 정체성으로 규정하고 헌터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만이 가치 있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후에 벌어질 일들은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이요. 이는 헌터와 반인반귀의 정체성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답합니다. 하지만 정체성이란 단순히 단어 몇 개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름, 나이, 직업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쉽게 꺼내 쓰는 라벨에 불과하죠. 정체성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차원에 자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갈망하는지 그 모든 경험과 기억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정체성을 개인의 내적 일관성과 사회적 인정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정체성은 나 혼자만이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교섭되며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는 타인 없이는 나라는 걸 설명할 방도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키가 크다. 나는 노래를 잘한다. 이 모든 건 타인이 있어야 가능한 상대적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루미의 경우 헌터라는 정체성을 택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나는 헌터다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건 반인반귀라는 자신의 존재를 억누르고 사회가 요구하는 헌터라는 틀에 자신을 맞춘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는 어느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의 시선 역시 포함됩니다. 애정과 억압.
루미는 악령의 문양을 가리고 살아갑니다. 문양을 들키지 않기 위해 늘 긴 소매의 옷만 입었고 멤버들과 함께 목욕탕을 가는 일도 철저히 피합니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이는 굉장히 답답하고 또 어려운 삶일 겁니다. 일상에 매번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가야 하니까요. 루미가 이렇게 행동하게 된 원인은 양어머니인 셀린의 영향이 컸습니다. 셀린은 루미 외에 루미가 가진 문양의 존재를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로 이를 숨기고 살게끔 그녀를 교육합니다. 셀린은 전 헌터였고 앞으로 헌터로 커야 할 자신의 의붓딸이 반은 악령이라는 사실을 숨기게 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행보일지도 모릅니다.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셀린 역시 루미의 문양이 치부라고 낙인 찍은 것이죠. 이런 시선 속에서 자란 루미 또한 자신이 잘못 태어났음에 수긍하고 마음 한켠에 수치심을 길러냅니다. 그리고 이를 모른 척합니다. 스스로를 부정하는 건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나는 하자가 있는 존재다. 이 자기인식은 수치심이라는 이름으로 루미의 정체성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죄책감이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데서 비롯된다면 수치심은 나라는 존재가 잘못되었다라는 감정에서 출발합니다. 루미의 아버지는 악령이고 자신이 반인반기라는 사실은 바꿀 수 없는 태생의 조건입니다. 그녀는 존재의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도록 강요받은 것이죠. 이건 일종의 내면화된 억압입니다. 셀린의 애정은 분명 따뜻했지만 그 애정 속에 깃든 두려움과 금기는 루미를 스스로의 가장 깊은 부분에서 갈라놓았습니다. 그녀가 긴 소매를 입고 동료들과 거리를 두며 별개와 의무에만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양자택일의 압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국 루미는 정체성의 일부를 잘라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자신의 하자를 가리고 없는 듯 행동하는 것, 이는 가장 편리한 대응책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자신의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건 다른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녀의 피부 아래 문양처럼 수치심은 늘 존재하면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확장되는 죄책감. 이제 진우를 살펴볼까요? 진우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악령으로 그 이전엔 인간이었습니다. 가난한 생활을 해오던 진우와 그의 가족들은 진우가 귀마와 모종의 거래를 하게 되고 궁에서 그의 음악적 재능을 발굴하게 되면서 입궐하게 되죠. 문제는 이 부분이 작품 내에서 상당히 모호하게 그려졌다는 점입니다. 귀마가 그를 유혹하는 장면은 있으나 어떤 거래인지 명확히 나오지 않으며 또 진우가 가족을 버렸다는 묘사가 있는데 언제 어느 시점에 버린 건지 왜 버린 건지에 대해 정확히 언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같이 궁에서 지내다가 혼자 더 큰 호사를 누리려고 버렸거나 가족들까지 궁에 같이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 애초에 혼자 입궐했거나 아니면 귀마가 그의 영혼을 노리고 큰 그림을 그렸던 걸지도 모르죠. 죄책감은 사람의 마음을 좀먹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의 공백과 상상력 속에서 점점 더 확장되고 내가 잘못했을까라는 생각은 곧 모든 게 내 탓이다라는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진우의 과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은 관객도 그의 과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진우 역시 오랜 세월 동안 후회에 묻혀 지내면서 죄책감 속에서 옅어진 그의 기억에 대한 연출일지도 모릅니다. 정확히 어떤 선택이 잘못이었는지 알 수 없으니 그는 결국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에게 전가합니다. 그때 가족을 버린 게 맞다. 아니, 처음부터 귀마에게 넘어간 게 잘못이었다. 이런 식으로요. 죄책감은 이렇게 끝없이 가지를 뻗으며 존재 전체를 옥죄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 죄책감은 보통 행동과 연결된 감정으로 봅니다. 나는 나쁜 짓을 했다라는 자각이 죄책감이죠. 반면 수치심은 나는 나쁜 존재다라는 자기 정체성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진우의 서사에서 우리는 그 두 감정이 섞여 얼룩진 캐릭터를 보게 됩니다. 처음엔 단순히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귀마의 속삭임 속에서 그 죄책감은 점점 수치심으로 변합니다. 이젠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본질적으로 나쁜 인간이라는 인식으로 고착되는 거죠. 그래서 귀마는 굳이 새로운 거짓을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진우의 안에 뿌리내린 죄책감을 조금만 자극하면 그는 스스로를 부정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진우는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가장 잔혹한 심판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우와 루미, 둘 다 자신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가지며 그 기준에 미달인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숨기며 살아갑니다. 루미는 수치심에, 진우는 죄책감에 갇힌 캐릭터들이죠. 이는 비단 영화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어렸을 적 발표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발표 못하는 사람, 남들 앞에서 얘기 못하는 사람으로,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무능한 사람, 재능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긴 인생에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자기 자신을 규정짓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작은 실수를 했다고 실패자로 낙인 찍지는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하죠. 스스로를 사랑해라. 이런 얘기는 종종 듣지만 죄책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린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체 나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야? 라는 의문이 단번에 떠오른다는 사실도요. 하지만 그 앞전에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지는 않나요? 이런 나라는 말이요. 이렇게 못난 나, 이렇게 실패자인 나,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나. 잠시 심호흡하고 이런 나라는 말 앞에서 멈춰 서보는 겁니다. 나는 발표에 서툰 나일 수 있습니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 나일 수도 있습니다. 루미처럼 지워지지 않는 문양을 가진 나일 수도 있죠. 진우처럼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나도 여전히 나라는 사실입니다. 수치심은 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감춰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감출수록 오히려 수치심은 더 크게 자라나죠. 그래서 필요한 건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나는 이런 나다. 그래도 괜찮다. 이게 자기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나를 그대로 품는 것. 루미가 자신의 반인반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대신 받아들였을 때, 진우가 과거의 잘못에 매달리는 대신 지금의 책임을 붙잡았을 때, 그들이 비로소 자유로워졌듯이 말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를 새롭게 정의하고 다독여줄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K-팝 데몬헌터스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아주 단순하죠. 숨기지 말고 직면하라.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